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이제 오늘을 끝으로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끝이 나. 뭔가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지만 한동안은 이 책의 여운에 빠져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페르미나는 분노로 써댄 편지가 아리사에게 사랑의 편지로 해석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그녀는 온갖 비난과 잔인한 말로 편지를 썼고 그것이 자신이 받은 모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편지는 그녀에게 일종의 푸닥거리였지. 남편이 그동안 제공해준 삶은 안락하고 행복했지만 그가 떠나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고 본래의 잔실을 찾고 싶었어. 집안의 모든 곳에서 남편을 느꼈으며 마치 남편이 예전에 갑자기 불구가 된 환자들이 이제는 없어진 팔과 다리에서 고통과 가려움을 종종 느낀다고 할 때 그 당시에 도무지 그 말을 이해 못했다가 남편이 죽은 지금 이해하게 되었지. 그렇게 그녀도 없는 남편을 곳곳에서 느끼며 그리워했어. 그러면서도 아리사를 생각했어. 남편의 부정에 대한 반발과 향수로 사촌 언니 농장에 갔다 2년 만에 돌아와 우연히 영화관에 갔다 아리사와 흑인 여비서를 만났고 그때부터 아리사를 옛날에 그 그림자 유령이 아닌 동정과 격려가 어린 눈으로 보며 그가 남편의 장례식에 나타나 모든 것을 도와줬을 때 우정으로 느끼고 감사해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사랑을 고백할 줄은 몰랐던 거야. 한편 아리사는 사랑의 고백을 남기고 떠난 후 아는 여자를 찾아가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다 그가 그러는 것이 페르미나 때문이냐고 묻자 너무 놀라 그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 51년 넘게 참아온 눈물을 흘리지. 그러다 페르미나의 분노에 찬 편지를 받게 된 거야. 너무 흥분했지만 이번에는 침착하게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타이프로 문서를 만드는 것에 영감을 받아 타이프를 미친 듯이 연습해 그녀에게 답장을 썼어. 그 편지는 변명이나 사랑 고백이 아닌 그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인생과 사랑에 대한 명상 같은 회고록 형식이었지.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 페르미나의 성격을 아는 아리사는 그녀가 편지를 보지도 않은 채 불태워버리지 않았을까 초조해하다 미칠 지경이 되지. 그러다 박사의 사망 1주기 기념식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찾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페르미나와 엄청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던 그를 귀빈들과 인사하던 페르미나가 발견하고 일부러 그 자리로 다가와 인사를 해. 페르미나는 그동안 편지를 찢지 않고 읽고 있었으며 그 편지들로 많은 유안을 받았지. 그 편지들은 인생과 사랑, 늙음과 죽음에 관한 명상이었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쓰여진 거였거든. 그는 먼저 성당에서 자기에게 아는 채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고 곧이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에 방문하고 그리고 그 만남은 정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페르미나의 아들 부부도 같이 조인하면서 카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또한 페르미나는 아들에게 아리사를 어렸을 때 알던 소꿉친구이자 그의 어머니가 페르미나의 뜨개질 스승이었다고 말해. 아들은 까다롭고 외로운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 어느 날 페르미나는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40년 동안 미래를 한 노 연인들이 돈을 뺏으려는
뱃사공에 노예 맞아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가 자세히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두 연인은 각자가 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그렇지만 40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푼돈을 뺏으려는 뱃사공에 당했다는 것을 듣고 페르미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리사의 편지에 그 사건의 기사가 있었어. 한편 그 도시에 새 신문사가 생겼는데 그 신문사의 사주는 아들들이 사교클럽에 입회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귀족 가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페르미나의 남편 죽은 박사도 공격을 하며 그가 생전에 페르미나의 친한 친구이자 귀족 가문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를 해. 또한 페르미나의 아버지를 들추어내며 그가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사실과 거짓을 섞어 까발리지. 그 기사들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 그러자 아리사는 그 반대 신문사에 기고를 해 우아하고 수려한 필체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쓰는 신문사를 공격하지. 페르미나는 그것이 아리사임을 알고 감사해. 이제 그 둘은 서로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되지만 아리사는 끊임없이 그것을 애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페르미나는 그가 왜 바보같이 구는지 안타까워하며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며 얼마 전에 나는 72살이 된 노인네라고 하지. 그러면서도 둘은 우정을 이어나가. 그러나 아리사를 수상하게 여긴 딸이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추잡한 것이라며 우리 나이에도 사랑은 우스꽝스럽지만 그들의 나이에는 더러운 거예요 라고 오빠에게 이야기했고 오빠는 어머니와 아리사와의 관계가 건전한 애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의 공격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페르미나는 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딸을 불러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딸이 아리사에 대해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 버릇없이 떠들어대자 페르미나 어머니 유해를 걸고 딸을 그녀의 집에 다시는 들이지 않겠다고 하며 쫓아내.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반세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젊다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괴롭히는군 하며 모두 지옥이라 가라고 해. 과부가 좋은 것은 아무도 이러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딸을 집에서 쫓아낸 후 다시는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아. 그리고 아리사에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다고 해. 그 전부터 아리사는 자기 회사의 여객선으로 하천 여행을 떠나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녀는 거절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는 다시 한번 하천 여행을 권유했고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마음이 상해 있던 페르미나는 여드레 동안 강 상류로 올라가 닷새 동안 강을 다시 내려오는 여행을 생각하자 엄청난 유한을 느꼈어. 세계는 많이 여행했지만 정작 자기 도시는 여행하지 못했던 페르미나는 아리사가 하천 회사의 회장이 되자마자 미래의 자기 배를 탈 페르미나를 위해 만든 겉으로는 대통령실이라고 불리는 선실이 있는 신충성호에 타게 되고 아리사가 그녀를 염두에 두고 만든 선실의 주인이 되어 배에 타기 전날 남편의 묘지에 찾아간 페르미나는 남편에게 마구 욕을 해대다 화를 풀고 여행에 대해 설명하고 여행을 떠나 배에 탄 그녀를 배웅하는 아들 부부가 이별 인사를 마치고 배에서 내리려다 아리사가 같이 떠나는 것을 안 아들이 당황하며 당신이 같이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자 아리사는 자기 방키를 보여주지. 아들은 자기 부인의 얼굴을 황당해하며 쳐다봤지만 부인이 차가운 눈길로 쳐다보자 체념하며 아리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할. 배는 저녁에 출발했고
밤이 되어 페르미나를 특별실에 데려다준 아리사가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자 그녀가 선실로 초대해 바깥 풍경을 같이 보자고 했어. 둘은 말없이 밤의 강가와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고 있었고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담배를 말아 피우지. 한참을 말없이 있다 문득 아리사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러자 아리사는 혼자 있고 싶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랬다면 당신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겠죠? 라고 했지. 아리사는 그의 차가운 손을 뻗어 어둠 속에서 페르미나의 손을 찾았고 그 손을 만졌을 때 둘 다 모두 상상했던 그런 손이 아닌 단지 늙은 뼈를 가진 차가운 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지. 그녀는 남편에 대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아리사는 그녀가 점잖고 위험있게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지니고서 박사가 떠나버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어. 페르미나는 남편보다 더 훌륭한 남편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삶을 떠올릴 때면 기쁨보다는 다툼이 더 잦았고 서로 이해할 수 없었으며 제대로 풀리지 않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지. 그녀는 번민을 끝내고 아리사에게 이제 가세요 라고 했고 아리사는 방을 떠나며 그녀의 뺨에 키스하려 하자 부드럽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젠 안 돼요. 노파 냄새가 나거든요. 그는 떠나고 페르미나는 남편을 떠올렸고 남편은 과거의 다른 배에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사랑의 표시로 모자를 흔들며 작별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 그리고 그녀는 아리사를 생각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어. 과거 그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늙고 쩔뚝거리는 그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일 그가 다시 시작해 주길 바랬지. 실제로 그는 그 다음 날 그녀가 푹 늦게까지 잘 수 있도록 깨우지 말게 시켰으며 신선한 백장미를 보내고 상당한 분량의 서정적이고 다정한 편지를 보냈지. 11시가 되고 아리사를 찾으러 간 페르미나는 그가 그간의 검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번 여행과 자기를 위해 준비한 하얀 옷을 깨끗이 차려입은 모습에 얼굴이 빨개지고 그것을 본 아리사도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린 연인들처럼 행동하는 둘을 바라본 선장이 배에 대해 설명해주며 둘을 진정시키지. 하천으로의 여행은 점점 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강바닥이 말라버리고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로 밀림이 사라져 황량하며 악취가 도처에 난무하고 덥고 습했지.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항해 기간이 연장되었고 페르미나와 아리사는 더위와 습기에 취해 어느 날 밤 둘은 방에 같이 있으며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 아리사가 그녀를 부드럽게 만지자 그녀는 우리가 할 거라면 제대로 해요 라고 했고 그녀는 옷을 벗었지. 하지만 그에게 자기를 보지 말라고 했어. 자기를 싫어할 것 같다고 하며. 그러자 아리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지. 주름진 어깨, 축 늘어진 가슴, 그리고 차가운 살가죽. 아리사도 옷을 벗으며 그녀에게 옷을 던지며 웃었고 그녀도 다시 그 옷들을 던지며 웃었어. 페르미나는 아리사에게 한 번도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아리사는 당신을 위해 동정을 지켜왔어요 라고 했지.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그 용기가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처음 시도는 실패했지만 드디어 사랑을 나누지. 페르미나에게 그것은 20년 만에 나눈 사랑이자
너무 짧고 조급하고 슬픈 사랑이었고 미친 짓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아리사와 페르미나는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 배가 제1 도착지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자 아리사는 선장에게 승객들을 태우지 않고 돌아갈 순 없느냐고 했고 불법이지만 배에 콜레라 환자가 있다는 깃발을 걸고 그 배는 아리사, 페르미나, 선장, 선원들 그리고 선장의 연인만을 태우고 다시 도시로 향하지. 아리사뿐 아니라 페르미나도 어떻게 두 사람이 이토록 잘 통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 그 둘은 서로를 아끼고 모든 일을 도와주었지. 그리고 돌아오는 항해는 비가 충분히 내린 덕분에 물길도 좋아졌고 또 멸종될 줄 알았던 엄마 매너티와 새끼를 볼 수 있었어. 아리사와 페르미나는 얼마 안 된 연인도 오래된 연인도 아닌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지난 고통을 뛰어넘고 바로 사랑의 심장부로 들어간 것 같았지.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 사랑의 농도는 진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정도로 함께 시간을 보냈어. 둘은 멋진 밤을 보냈고 잠이 깨어 곧 집에 도착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페르미나가 말을 했고 아리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 자기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선장에게 이야기해. 계속 갑시다. 다시 돌아온 곳으로 갑시다. 페르미나는 아리사의 말을 듣고 몸을 떨지. 그러자 어리둥절해진 선장이 언제까지 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아리사가 53년 7개월 11일의 밤낮을 준비해온 말을 해.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 나에게는 아리사의 이중적인 성격, 페르미나에겐 지고지순했지만 다른 무수한 여자들과의 관계에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그리고 페르미나의 말처럼 끝없이 다투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했던 페르미나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또 노년의 아리사와 페르미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결국 그럴 수 있어. 그 모든 것이 사랑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모두 각자의 독특한 경험이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정의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니까. 이 책은 여기에 다루지 않는 부분도 참 재미있고 작가의 철학과 위트가 들어간 말들이 많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 이미 이야기했듯이 작가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기자로 일하시다 로마에서 특파원으로 계실 때 본국의 정치적 부패와 혼란을 비판했다 한동안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셨고 저항적이고 풍자적인 작품을 발표해오다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어. 그리고 콜레라 시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되지. 사실 나도 이분의 작품을 이 책밖에는 읽지 못했는데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싶어.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이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다시 쓰고 싶어. 그때는 어떻게 이 책이 다가올지 궁금해. 그럼 다음 책은 알퐁스 도데의 별을 소개해 줄게.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